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초보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림은 다우 30의 1915년부터의 차트인데요. 1915년 당시 50 정도였던 지수가 2021년 현재 약 3만 5천을 상회하고 있고요. 약 100년 동안 700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각각의 구간들을 확대해서 보면 등락이 있었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폭락장 등 몇 차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회복하고 계속 올랐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에 바쁜 평범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우량주 포트폴리오나 지수 ETF를 쭉 들고 가시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 코스피의 1980년 이후 차트를 보시면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하는 구간은 짧고 대부분의 기간을 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단타에 더 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경우 처음 90개의 종목으로 시작한 192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1% 정도 되고요. 지금처럼 500개 종목 지수로 개편된 1957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8%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라고 매년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195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연간으로 하락한 해가 18번 있었으니 대략 2, 3년 오르고 한 번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섹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GICS, 직스 구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직스는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줄임말로 1999년에 MSCI와 스탠다드 앤 푸어사가 고안했습니다. 직스 구분법은 기업들을 총 11개의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마다 하위의 24개의 인더스트리 그룹, 69개의 인더스트리, 158개의 하위 인더스트리로 각 기업을 다시 분류합니다. 직스 섹터 구분은 원래는 10개로 시작했다가 부동산 섹터가 2016년 금융에서 갈라져 나와서 11개가 됐고 2018년에는 통신 섹터를 기술 섹터와 임의 소비재 섹터에 들어있던 인터넷, 미디어 인더스트리와 합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11개의 섹터와 그 하위 산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게 되는데 각 섹터마다 그리고 각 산업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섹터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는 S&P 500 내에서 비중이 높은 순으로 했습니다. S&P 500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는 정보기술 섹터로 전체의 2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말씀드릴 비중은 2021년 12월 23일 기준입니다. 정보기술 섹터에는 IT 소프트웨어와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총 3개의 산업군, 6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두 종목,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다른 산업군으로 가면 시총 상위 1, 2위를 차지할 만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섹터입니다. 참고로 내년 2월 직스 산업군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섹터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S&P 500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섹터는 헬스케어로 전체의 1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다루는 섹터고요. 제약, 바이오,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의 산업군과 6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종목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 화이자, 일라이 릴리, 생명과학 연구 도구기업 서머피셔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픈 건 경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 기업들은 대체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며 고배당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12.6%의 비중을 차지하는 임의 소비재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아닌 소비재 기업들이 포함되고 아마존, 테슬라, 나이키, 스타벅스 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높다 보니 성장 섹터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종목 비중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경기 민감 섹터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10.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섹터입니다. 은행, 보험 및 다양한 금융 기업들이 포함되고 3개의 산업군과 7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고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연동됩니다. 은행들은 대체로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대신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은 10.33%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경기 방어 성격의 통신사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기술 섹터와 임의 소비재 섹터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기업들이 이동해 포함되면서 지금은 성장 섹터의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2개의 산업군과 5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종목은 알파벳,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디즈니, 넷플릭스 등 역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P 500에서 비중이 10% 이상인 섹터들입니다. 그 다음은 비중 7.71%를 차지하는 산업 섹터입니다. 항공, 운송, 건축, 기계 등의 분야가 포함되고 3개의 산업군과 14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운송회사인 UPS, 철도기업 유나이티드 퍼시픽, 복합기업 허니웰 인터내셔널 등이 있고 보잉, GE 등 과거에 화려했던 기업들이 주로 이 섹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성장이 멈췄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게 된 섹터이기도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는 임의 소비재와는 달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섹터로 전체 비중의 5.78%를 차지합니다. 3개의 산업군과 6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종목으로는 비누, 세제 등 다양한 생필품을 만드는 프록터&갬블, 월마트, 코카콜라, 코스트코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필수 소비재로 아마존과 타겟은 임의 소비재로 분류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섹터 분류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생필품 소비는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섹터는 금융 섹터의 하위 산업으로 분류되다가 2016년에 새로 편성된 섹터로 리츠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전체 2.69%의 비중을 차지하며 1개의 산업군과 2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종목은 이동통신용 타워 임대기업 아메리칸타워, 물류창고 임대기업 프롤로지스, 이동통신용 타워 임대기업 크라운캐슬입니다. 코로나19로 통신타워,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등 특수목적 리츠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반면에 상업용 및 주거용 리츠 기업들 주가는 크게 폭락한 뒤에 아직 완전히 회복을 못한 탓에 특수목적 리츠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경기 방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리츠 업종에 따라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고 덜 민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에 덜 민감한 특수목적 리츠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경기 방어주처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리츠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고 임대 수입을 챙기는 수익 모델이다 보니 금리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 가격 상승이 금리 상승을 넘어서면서 금리가 상승해도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주로 원유의 채굴, 운송, 정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비중의 2.67%를 차지합니다. 1개의 산업군과 2개의 산업으로 분류되고 대표 종목은 엑선모빌과 쉐브론입니다.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경기에 민감하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소재 섹터는 화학, 건자재, 원자재 채굴, 목재, 패키징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비중의 2.52%를 차지합니다. 1개의 산업군과 5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종목은 화학기업 린드, 페인트 기업 셔윈 윌리엄스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섹터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섹터로 전체 비중의 2.45%를 차지합니다. 1개의 산업군과
5개의 산업으로 구성되며 대표 종목은 넥스트에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서던 컴퍼니 등이 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수도, 전기, 가스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무관한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로 분류되고 요금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섹터의 비중을 보시면 정보기술,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등 10%가 넘는 5개의 섹터가 전체 S&P 500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각 섹터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미국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쉽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신경 쓸 일 없는 방법입니다.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만 추정해도 연간 약 8%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9년이면 2배가 됩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은 각 섹터를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비중에 따라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각 섹터 ETF를 섹터 비중에 따라 매수하거나 각 섹터 대장주 중 하나에서 3개 정도를 섹터 비중에 따라 매수하거나 잘 아는 섹터 대장주들은 개별 종목을, 그렇지 않은 섹터는 ETF를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지수 추정 ETF와는 달리 각 섹터별로 매수하시면 시황에 따라 섹터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시장이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면 성장 섹터 비중을 줄이고 경기 민감 섹터 비중을 늘린다던가, 경기가 둔화된다고 전망된다면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섹터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투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를 ETF로 투자하면 ETF에서 알아서 종목 리밸런싱을 해줘서 그나마 낫지만 섹터 대표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끔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바뀌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더 많습니다. 각 섹터 비중, 성격, 대표 종목과 ETF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대표 종목과 ETF 혼합형 포트폴리오의 예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보기술,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표주들은 개별 종목으로 구성했고 나머지 섹터는 ETF로 비중을 맞춰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S&P 500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시황이 바뀔 때마다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이 S&P 500의 나머지 종목들을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수를 아웃퍼폼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